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리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대놓고 가버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사가 지하 2층의 주차 자리까지 갈 수는 없다며 주차를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패션업계 관련 폭로를 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편집숍과 입점 브랜드에 관한 영상을 올린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진짜 이 초미세먼지가 온 대한민국 하늘을 다 덮었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10일 서울은 북극 한파가 막 몰아쳤죠. 자, 그런 날씨에 서울의 한 편의점에 점퍼도 입지 않은 여성이 보입니다. 자, 잠시 후 외투를 입은 노인이 뒤를 따르는데요. 자, 저 여성 한파에 내복만 입고 길을 헤매던 치매 노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따뜻한 음료까지 건네면서 곁을 지킨 겁니다. 자, 이후 노인은 경찰을 통해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는데요. 세상에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귀한 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다혜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저는 그렇다 쳐도 악인 양이 루이는 왜 이렇게 사반에 초집중하는 걸까요? 하신 장은영님. 지난 8일부터 감기에 걸렸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그래서 원보 씨랑 괜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하신 김희진님. 지난 13일 빗길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피로 범벅이 된 머리를 감겨주시고 말려주시고 소독해주시고 인천 세종병원 응급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신 한금옥님.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톱밥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인근 20개 마을 연로한 이장님들이 이 날씨에도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 말씀 전하고 싶어요 하신 곽순희님, 강승재님, 지혜승님, 하어가인님, 박이나님, 송중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이 사반 뉴세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또다시 동그라미 짬뽕남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전해드렸죠. 무인라면 가게에서 자꾸 이 특정 이 짬뽕남 라면 그것만 골라서 먹튀해대던 한 남자 사건. 세상에 방송 나가고 또 왔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 남성 방송이 나간 후에 가게에 또 왔는데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네, 본인이 사진이 붙여진 경고문을 쓱 보고도 가게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기네가 부엌인처럼 음식 꺼내서 전자레인지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에 그 짬뽕 라면 꺼내더니 그릇 꺼내고 라면 담고 익숙하게 척척 조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라면이 끓는 동안에 이번엔 냉동고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쫙 꺼내죠. 검은 봉지를 꺼낸 겁니다. 김치 하나 넣고 음료수 하나 넣고 쓱쓱. 자, 이번엔 옆 냉동고에서 피자까지 겟합니다. 마침 다 데워진 음식들을 꺼내서 봉지에 차곡차곡 같이 담는데요. 라면을 끓이는 중에도 혹시 누가 오나 뭐 전방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조리가 끝납니다. 비닐봉지 다 먼저 끝나니까 비닐봉지를 먼저 챙기고 잘 끓여진 라면을 챙겨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가게를 나갑니다. 저 양반이 사건 반장을 봤어요. 여유를 잃었어, 여유를. 네. 이젠 매장에서 안 먹고 들고 가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사건 반장을 봤는데 사건 반장의 위력은 모르는 건지 어떻게 저렇게 또 훔칠 수가 있는지 참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오자마자 아주 능숙하게 만두와 양념치킨을 렌즈로 딱 데우고요. 그러면서 비닐을 싹 꺼내가지고 음료수하고 뭐 아이스크림인가요? 뭐 이런 거는 또 김치군요. 김치와 음료수는 딱 이렇게 딱 비닐에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 피자도 딱 데우고요. 그러면서 바깥을 이렇게 계속 살피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오나 누가 보나 걱정은 된 거죠. 저번에는 앉아서 자기 집처럼 펼쳐놓고 먹었는데 이번에는 다 가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탐정 손수호란 코너 하시잖아요. 자, 이 사장님도
도둑 몇 번 당하시더니 완전히 코난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은 다 가렸지만 머리카락. 네, 이 머리카락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부스스하고요, 이제 까치집 지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정도 머리 상태로 여기 가게에 올 정도면 분명히 집이 가까울 것이다. 이 근처에 거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처에 있는 고시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다 뒤졌는데 마침 1, 2분 정도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던 고시원의 분리수거장을 가봤더니 여기에 이 가게에서 쓰는 라면 그릇 발견, 그리고 또 양념치킨 봉지 또 발견.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먹고 여기서 버렸을 것이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요.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경찰이 그 고시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맞아요.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경찰은 현행범은 아니니까 바로 잡아갈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담배와 함께 태운 양심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 안으로 남성 입장. 자, 그런데요, 먼저 와 있는 일행 테이블로 가서요. 자, 딱 앉죠. 자, 음식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냠냠 쩝쩝 흡입 시작. 자, 잠시 후 거하게 배를 채운 두 남성, 한 명이 먼저 기립을 하더니 사장님 여기 계산요 하더니 저렇게 하더니 곧장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사장님은 카운터로 이렇게 계산하려고 왔는데 자, 다른 남성도 자리에서 나오더니 그냥 나가버리네. 자, 지금 나가네. 다른 남성도.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산하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저 인간들 뭐지? 바깥을 이렇게 탁 봅니다. 나가니까. 자, 바깥을 보셔 지금. 그러니까 있어. 담배 피우고 있구나 하면서 가게로 사장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담배 피우고 그대로 튀었으니까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죠. 자, 근데 여기 계산할게요 해놓고 먹튀하는 건 또 무슨 조안이 이거. 그러니까요. 저거 지금 보신 장면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바로 어제 일어난 대낮에 일어난 먹튀 사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20대로 보이는 두 남성 들어와서 고추장찌개랑 밥, 음료수까지 26,000원어치를 시켜서 맛있게 먹고 나서 사장님이 저기가 이제 1층 있고 지하층인데 지하층에 있었답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여기 계산이요라고 외쳐서 사장님이 급히 올라갔더니 막상 그 계산이요 외쳤던 사람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머지 일행도 모자를 뒤집어서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싶어서 따라서 나가려고 했는데 밖을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금방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몇 분 뒤에 오지 않아서 다시 봤더니 그냥 갔다라는 거죠. 사장님은 지금도 계산이요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나간 걸로 믿고 신고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가서 빨리 계산하세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응급 상황이라더니 점점점.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백다혜 아나운서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네, 길가에 구급차가 서 있는데요. 이때 운전자가 문을 열고 이렇게 탈탈탈 바닥에 뭔가를 잔뜩 쏟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하얀 연기가 날리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 담배꽁초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차 몰면은 담배 함부로 버려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제보자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낮에 출근을 했는데 건물 주차장 입구에 웬 사설 구급차가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좀 여유롭게 흡연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경적을 한번 울렸더니 남성이 와서 앞 건물에 응급 환자 데리러 왔는데 차를 빼드려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그럼 다른 곳에 주차하겠다고 하면서 금연 건물이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후 남성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신 것처럼 바닥에 담배꽁초 수십 개가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제보자가 오기 전에 남성이 운전석의 문을 열고 이 바닥에 담배꽁초들을 버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구급차에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했는데요. 담배꽁초를 치워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받은 인물이 죄송하다 기사님께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성은 담배꽁초를 그대로 놔둔 채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요, 담당자가 바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걸 누가 다 치우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결국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안내가 됐고요. 그런데 제보자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이 지점이 초등학교 앞이래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서 흡연도 하고 불법 주차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다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차장 꼬리 물기.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나오는 불박차 뒤로 웬 차량이 붕 급하게 밀착합니다. 자, 차단기 내려가는 순간 끽! 차량이 들어오니까 다시 차단기 위로 업. 자, 그렇게 주차 차단기를 무사 통과한 저 뒷차량. 불박차와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양 변호사님, 제발 그 상황만큼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 상황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 17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저기 출구 쪽으로 나오려다 보니까 출구 옆에 웬 고가의 외제차가 시동이 걸려진 채로 그대로 옆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제보자분은 처음에 누구 기다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보자분이 그 주차 차단기에 가서 계산하고 이 차단기가 올라가고 자신은 빠져나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그 서 있었던 외제 차량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나오는 건데 제보자의 주장에 따릅니다만 저 차가 무려 1억 3천만 원짜리 차라는 거예요. 근데 1억 3천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이 주차비를 아끼려고 그랬을까? 하여튼 정황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저 건물에 뭐 장기 주차를 하거나 그래서 일단 그냥 그 무상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럼 왜 저렇게 급하게 나와요?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 손 변호사님, 저 차 그냥 말씀드릴게요. 포르쉐 SUV인데요. 역시 저렇게 적은 돈도 아껴야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씁쓸하고요. 좀 기대를 한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체를 했다. 이런 훈훈하게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후속 이야기를 좀 저희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친이 누나를 불편해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는 설에 본가에 오지 말라는 남동생 때문에 너무 황당한 40대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은 같이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저는 1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에만 본가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부모님이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강아지들도 보고 동생이랑 놀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설에 여자친구가 집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했더니 근데 내 여자친구가 누나가 있으면 불편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건지 뭔지 기분이 상해서 그래 그럼 안 갈게 라고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남동생이 올가을에 결혼을 하는데요. 예비 올케는 상견례 때 한 번 본 게 전부고 심지어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서 푹 쉬고 예비 올케랑 친해질 생각에 신났었는데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는 남동생을 대판 혼냈는데요. 남동생이 여자친구가 화요일에 온다니까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이러면 고부 갈등 생겨 다시는 집에 안 갈 테니까 연락하지 마 하고 화내고는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동생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만나보시죠. 누나, 박상희 누나가 그래서 이혼한 거야. 제발 눈치 좀 챙겨. 내가 가면 우리 다혜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게 그렇게 어렵냐? 아니 왜 여자들은 신우이만 되면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내가 누나면 말이야 동생네 커플 온다 치면 한 집에 같이 살다가도 호텔 가서 잘 거야. 제발 눈치 좀 챙겨라. 동그라미. 손 변호사님 혼자예요? 좋습니다. 이 구도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 누나 박상희 교수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네가 누나 이혼하는데 뭘 보태준 게 있어. 너 하는 짓거리를 보아하니까 벌써 결혼 생활 각이 딱 나온다. 그 다의 불려시 같은 애한테 완전 가스라이팅 당해서 부모 형제 다 나몰라라 하고 아주 그냥
야, 너 진짜 두고 보자. 나중에 울면서 불면서 누나 말 들을 걸 이딴 소리 하기만 해. 어? X! 예. 자, 일단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누나로서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또 밖에서도 본인들은 만날 수 있다는데 누나 혼자 있는 누나 정말로 친정에 와가지고 좀 푹 쉬고 싶은데 누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마치 오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제가 누나라도 서운합니다. 아, 진짜.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저 남동생의 심부가 아주 괘씸한 거죠. 지금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기 집도 아닌 거예요. 부모님 집에 자기 집도 아닌데 누나 오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필요한 거예요. 여자친구랑 편하게 지낼.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누나가 지금 명절에 온다고 그러는데 따로 양 보자고. 변호사님 저 사파 좀 보세요. 아까 밖에 나가서 니들 둘이 그러라고. 니들이 호텔을 가든지 방을 먼저 얻든지 하라고. 저 어디 부모님 댁에 지들이 와가지고 저 누나를 쫓아내. 무슨 자격으로. 알겠습니다.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일단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게 너무 좀 앞으로의 이 부인과 가족들 맞아. 사이에서 나도 좀 그 생각했어. 대처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왜 네. 우리 다혜가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네. 자기 얘기로 해야지. 네, 사실 자기 얘기로 해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가 그래요? 있어서 정말 대처한 게 조금 너무 센스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같이 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너무 기다렸습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 네네. 예. 지금 세 분의 말씀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일단 제가 좀 소신 발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자주 많이 모이면 안 좋아요.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도 안 계신데 지금부터 자주 모이지 않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야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굳이 너무 솔직하게 이유를 말하는 거는 잘못이죠. 근데 그건 너무 경솔했어요. 그리고 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이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분쟁의 요소를 좀 줄이려면은 너무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도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의절각이에요. 저 정도면 다시 안 봐요. 자, 시간이 남은 관계로 교수님도 하실 말씀 좀 하세요. 네. 아들은 키워봤자 역시 이렇게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다. 우리 자매들은 결혼하면 빨리 만나, 빨리 와, 같이 밥 먹자, 여행 가자, 옷 사러 가자. 역시 딸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좋아. 이 네네. 분위기 좋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다면 설령 이렇게 예비 신우이가 보기 싫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형제간이니까 좀 더 솔직하게 그냥 서로 좀 편하게 있자. 형제간에는 나중에 또 부모님까지 계신 그런 진짜 명절 때는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손 변호사님 저기가 잘라. 남동생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잖아요. 그 부모님도 안 계신데 자기 혼자 편하다는 거잖아. 이건 가족이 편한 게 아니라. 그리고 누나도 부모님 자식이에요. 왜 저기를 지 혼자 쓰려 그래? 자기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뭐 숙소를 잡든 뭐 펜션을 가든 여행을 가든 그래야지. 양 변호사 이상하지 진짜 않으세요? 화났어. 예. 좋습니다. 이 분위기 좋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정조준님은요, 가족이 우선이지라고 하셨고요. 인생태근님은 어이없네요. 자기가 나가야지 왜 누나 보고 본가를 오지 말라고 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주님은 불편합니다. 눈치껏 피해주세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방 끝나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손수호 변호사님이 함께해 주신다네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필라델피아 사시는 정재훈님 보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35년 만에 고국 방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요,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뭔가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얼굴 바로 옆에 사람 발이, 그것도 쌍조기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나도 드디어 사반에 제보할 게 생겼다. 이 사실에 조금 기쁘기도 했지만 당혹감, 불쾌감이 더 컸다고 하셨네요. 제발 다른 사람 얼굴에 발 좀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늦은 밤 식사를 하고 대리기사를 부른 부부, 차량을 타고 한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곧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미 지하 1층은 차댈 곳 없이 꽉 차 있는데요. 선생님 내려가 주시는데 저기 지하 직진해 주세요. 여기 세워다 줄게요. 네? 선생님. 네. 세워주시거든요. 저희가 운전해요? 한 층을 더 내려가 달라는 말에 대리기사는 그냥 차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우리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18일이었습니다. 세종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인데요. 영업 다 마치고 늦은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술도 곁들였는데 자정 넘어서 어제 12시 40분 정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어제 대리기사 호출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뭐 직접 운전할 수 없으니까요. 술이 예. 마셨으니까. 그런데 금방 이제 어떤 대리기사가 올지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갈등의 시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플은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책정되는데 이 가게에서 집이 가까웠습니다.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1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를 가겠다라고 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을 해서 차량을 운전을 하고 이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가 주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정 넘었잖아요. 새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가고 있죠. 지하 1층이 꽉 차 있던 거예요. 아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하 1층에 자리가 없으면 또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마침 또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저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 이거 정당한 요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리기사가 그냥 난 갈 수 없다.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자,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지하 1층에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가달라 했는데 대리기사 그냥 여기서 차를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000원짜리. 자,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저희가 운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운전을 해줬잖아요. 네? 여기까지 운전을 해줬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10,000원짜리 불러놓고 뭐 지하 2층까지 가자고요? 저희가 운전해요?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요 층에서 주차해드릴게요. 아니 지하 2층까지 가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하 아니에요? 1층이 꽉 차가지고 2층 내려가달라는 건데 뒤에 타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데 솔직히 이거 10,000원짜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 책임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솔직히 그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바라면은 과연 그럼 지하 2층 안 가요? 가잖아요. 네, 가요. 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지하 2층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세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전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아내분이 놀라가지고 그럼 여기서 세워서 저희가 운전하라는 거예요? 저희 술 먹어서 운전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 라고 이렇게 하니까 대놓고 갔대요. 예.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하자고 했는데 2층으로 내려가려니까 아니 지금 들으신 것처럼 10,000원짜리를 불러놓고 지하 2층까지 거기서 서비스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하 한 층 더 내려가는 게 어마어마한 뭔가 서비스인가요? 그래서 아니 여기 술 먹어서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대리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아니 뒤에 타시는 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데 솔직히 이거 10,000원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리기사분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가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보해 주신 분은 아니 그러면 이제 저 대리기 어플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금을 10,000원으로 책정하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10,000원짜리를 받지 말으시고 본인이 잡은 거예요. 네, 본인 그거. 잡은 거예요. 안 잡으셨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거는 또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야, 본인이 잡은 코를 아니 내가 10,000원짜리인데 어딜 더 가란 말이에요. 뭐 이런 그렇게 아무튼 지하 2층까지 가서 주차하고 상황이 끝났으면
제보를 하시지 않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제보자 부부와 기사는요, 계속해서 실랑이를 이어갔습니다. 지하 2층을 가달라, 못 간다,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를 나눠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아내가 지하 2층 코너까지는 좁으니까 제대로 돌아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이를 따르는 듯 했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는 코너 바로 앞에 차량을 또다시 멈춰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 여기서 못 들어갈 것 같다. 제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내려가기 싫어서 멈춘 게 분명해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싸움을 다시 벌인 끝에 대리기사는 그냥 차량에서 이제는 그냥 아예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이 코너에서 운전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돌아가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집에 결국 제보자 부부 시쳇말로 뚜껑이 열리셨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이어서 보시죠. 일단 확실하게 말을 해주세요. 구역 있는 대로. 지하 2층 코너가 짧으니까 제대로 돌아가 주세요. 저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운전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 죄송해요. 일단 마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운전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10,000원짜리 플러스 주차도 안 해줘서 되는 거예요? 주차해드렸잖아요. 어디에다가요? 길거리에다가?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할 곳이 없으면 지하 2층에 있다고 했잖아요. 못 간다면서요. 이게 맞아요? 그냥 갈게요. 저는 그 값어치만큼 충분하고. 자, 박 교수님, 이 제보자 부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2층까지 가주는 대신에 조금만 더 돈을 달라고 했으면 아, 주실 수 있었다. 네. 응? 아, 근데 저렇게 나오니까 네. 아, 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관된 메시지는 돈을 더 줘야 간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 직접 운전하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마도 얘기를 하고 저는 값어치만큼의 운전을 했다라 그러고 제일 정말 좀 어이없는 거는 주차 공간까지 찾아서 주차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확실히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태도 나오니까 이 제보자 부부께서는 더 이상은 이제 뭐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통로에 둔 채로 가버렸습니다. 아,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이 사건 사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저렇게 주차를 안 시켜놓고 네. 그냥 문 앞에 그 주차장 길목에서 세워놓거나 뭐 입구에서 세워놓고 가는 경우에 자기가 직접 자기가 했다. 네. 그럼 몰래 숨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부 경우도. 그릇된 어떤 그런 기사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아니면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제 자각을 하셨던 건지 다행히 제보자 부부는 직접 운전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기사 플랫폼 쪽에 그 업체 쪽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업체 쪽에서 얘기 자초징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아니 그러면 그 대리기사한테 다시 한번 주차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부르라고 하겠어요. 그건 못한다. 그 두 번째 상담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두 번째 상담은 그러면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서 주차를 한 다음에 그거는 결제를 취소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제보자 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못마땅하니까 처음에 그 주차했던 사람 거 그것도 우린 지금 못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상담원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줬더니 영상을 본 대리기사 업체에서도 아 이거 너무 황당하다, 정말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 결제된 금액도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기 12시 넘은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예. 결국 이 부부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 4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이런 경우에 정말 조금만 가면 되니까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음주운전이에요, 그것도. 자, 손 변호사님. 네. 아, 만약에 이 대리기사분이 다른 데 가서도 저렇게 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실제 사건 중에 간선도로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냥 차를 놓고 내린 거예요. 대리운전기사가.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변을 당한 실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냥 도로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가서 이게 일반 교통방해죄가 문제가 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건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규정 없다. 꼭 주차 라인에다가 딱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해야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런 규정 없다라고 했는데 제작진이 알아봤습니다. 업체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예.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이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업체의 그 약관에 보면, 기사와 업체 사이의 약관에 보면은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주차까지 때문에, 완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다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을 하면 이 정책 위반이고 이 약관 위반인 것이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야기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기사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도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였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업체 측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그 기사에게 일종의 벌칙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벌칙이 계속 누적되면은 아예 해당 어플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일종의 뭐 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패션업계 관련 폭로를 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편집숍과 입점 브랜드에 관한 영상을 올린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이번 사건은 이 패션업계와 관련된 어떤 폭로를 주로 하는 한 유튜버의 이 제보로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 유튜버가 해왔던 여러 이 폭로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업계를 진짜 정말 뒤흔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유튜버는요, 이 각종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신발에 대한 솔직 후기처럼 품질 평가를 하거나요, 명품 제품들의 가품 논란을 다루기도 하고,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문제점, 부실한 부자재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패션업계의 민낯을 폭로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패션업계를 가장 놀라게 한 건요, 가짜 YKK 지퍼를 사용한 의류, 또 그리고 일명 불량 오리털 패딩이었습니다. YKK 지퍼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퍼 브랜드인데요. 고가이지만 품질이 우수한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퍼 브랜드의 가품을 사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오리나 거위털과 솜털의 비율이 80대 20 등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는 이와 너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뭐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YKK 지퍼. 제 지금 점퍼에도 그 YKK가 있네요. 자, 한겨울 필수템인 이 오리털 패딩에 관한 충격 폭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아예 충전재를 분쇄된 싼마이 충전재를 써버려서 이게 거위털인지 오리털인지 뭔지도 구분이 안 될 뿐더러 심지어 그 안에 덕다운이라고 표기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솜털송의 최소 함량조차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표기한 80%가 아닌 고작 2%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 사기친 거예요, 얘네들. 근데 YKK 중에 나와 있는 슬라이더 중에 하나일 텐데 원래 이 모양이 아닐 텐데. 각인 폰트도 이런 폰트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처음 봅니다. 굴림 폰트. 굴림 폰트 11포인트. 자, 패딩 안쪽 라벨에 80대 20이라고 돼 있고 지퍼에 YKK라고 각인이 딱 돼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 저걸 누가 저렇게 막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뒤통수를 치는 거를 이 유튜버가 다 파헤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YKK 지퍼 같은 경우에는 정품하고 가품이 많게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비양식적인 업체에서 가짜를 쓰는데, 저 가짜 YKK 이번에 들통난 것 같은 경우는 글자체 자체가 다르답니다. 저도 YKK 지퍼 많이 봤는데 저런 글자체 제가 봐도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션업계에서 모를 리가 없다. 해당 브랜드에서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 이것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솜털하고 그 깃털이 80대 20 정도가 돼야지 이게 좀 따뜻하고 제대로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80대 20이 아니라 3대 97령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솜털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태인 거고 내부의 오리털과 그 거위털의 비율은 아예 따져볼 수도 없을 만큼 뒤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저 제품들 너무나 유명한 온라인 편집숍이죠. 무신사에서 판매되던 제품들이라 많은 소비자들은 무신사에서 이렇게 올려놨으니 뭐 괜찮겠지 하고 구매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또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네, 그런 무신사에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는데요. 무신사는 사실 이런 위반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하면 처음에 경고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판매 중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3번 걸리면 이건 아예 퇴점 조치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짜 오리털 패딩 또 가품 지퍼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 퇴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신사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을 위반해서 한 경우에 3번 이상 위반하면 퇴점 처리하겠다. 또한 일부 브랜드의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 퇴점 조치된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해당 유튜버가 이 솜털 함유 테스트 결과 자체를 왜곡해서 해석을 했다,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품 지퍼, 이거 가품 맞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제조사가 잘못한 거고 우리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면서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현재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그 유튜버가 앞서 보신 그런 폭로 영상을 올린 직후에 갑자기 좀 이상한 일이 막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네 엄마 집. 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 유튜버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무시무시한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야, 내 새끼야, 너 괜찮냐? 아니 얼마나 자신감 있길래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는 거야? 집에 나오지 마라. 너 지금 뉴타운이니? 어디 숨어 있어? 얘기해봐. 갈 테니까. 뭐 술 한잔 한 거야? 어디서 약 빨고 있냐? 너 서울시 마포구 와서는 11기 살 살지? 여기 찾아갈게 그냥 여기로. 여기 니네 엄마 집 있는가 보네. 여기 은평구 너 감기 조심하라고. 네 주소 다 나왔어. 쓸데없는 좀 그만하고 살아. 쓸데없는 좀 그만하고 살으라고. 이 하지 말고 너 사진 있으니까 나 찾아갈게. 알았지? 너 나오면 뒤진다 진짜. 야, 그냥 욕만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집 주소까지. 네, 이거는 정말 협박이죠. 저희도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낮 2시에 분명히 한국 번호인데 국제 전화라는 안내와 함께 여러 통의 전화가 왔대요. 뭐 내가 모르는 전화니까 안 받아야겠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니면 잘못 온 거겠지. 그랬는데 저녁 8시부터 모르는 전화로 마구마구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몇 번은 그냥 끊다가 그래도 한번 받아볼까? 그러고 딱 받았더니 다짜고짜 이름부터 부르면서 이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일단 뭐 차단을 해도 다른 전화번호로 오고 다른 전화번호로 오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들었지만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밤길 조심해라, 찾아가 죽인다 뭐 이런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 집 주소까지 막 불러대면서 뭐 어떻게 한다 하면 이거 너무 무섭잖아. 네, 유튜버도요, 다른 감정들보다도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이렇게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부모님이나 가족을 언급하는 거에서 정말 참기 힘들었다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는 걱정 마라, 네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울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튜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협박 전화를 받을 만한 일을 했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래요. 그런데 딱 하나, 혹시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들 때문인가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도대체 누가 전화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한 것이냐 등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장난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짚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제를 지적했던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업체가 범죄 조직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고용을 해서 이러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 뭐 가짜 패딩 충전재나 또는 가품 지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만든 업체 여러 곳에 대한 어떤 지적 영상을 만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 영상 올라갈 때마다 실제로 걱정하던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방검복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코지 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그런 우려가 상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가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오후 2시부터 협박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뭔가 짚히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도 좀 궁금해서 그 해당 유튜버한테 걸려온 전화번호를 전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그 정체가 다소 좀 황당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거신 번호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통화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연결을 원하시는 경우 삐소리 후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뭐가 됐든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번호가. 그러게요. 실제로 저 번호가 뭔가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쓰였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저렇게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저쪽에서 전화 받는 쪽에서 수신을 거부하게 저런 걸 해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저도 지금 좀 전에도 하신 것처럼 저게 단순하게 욕설이라든가 그냥 전화상의 협박이 아니라서 그치지 않고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은 이거는 쉽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본인이 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뭔가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거 너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 그 쪽에서. 이거는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고 본인도 합의나 선처가 없다고 했고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2025년입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에 어떻게 저런 전화를 만약에 저희 유튜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을 당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합당한 어떻게 보면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받는 것이지 저런 협박은 그냥 넘어가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권력까지 우롱하는 거예요, 저거는. 자, 손 변호사님. 근데 아까 그 협박 전화 보시면은 얘네들이 음성 변조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목소리로 전화합니다. 네. 뭔가 이게 난 너 나 추적 못해. 약간 이런 자신감도 있어 보여요.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정말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잡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특정 국가들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은 뭐 국적은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런 범죄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올봄 출산을 앞둔 한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설에 꼭 오라는 말씀인데요. 시아버지의 호출에 벌써 걱정부터 앞서는 여성. 왜 그런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설에 할 얘기가 있다는 이 시아버지. 걱정할 게 뭐가 있겠나 싶은데, 자, 며느리인 이 사연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연자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주부가 올봄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5년 차인데 뭐 남편과 갈등도 없고 고부 갈등도 없고 뭐 명절 증후군 이런 것도 없고 아주 평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부모님이 그 미신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미신을 아낀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랜만에 이 시댁에 가면 먼저 이거 반겨주는 게 아니라 야야 빨리 화장실 가서 옷 털어 먼저. 왜냐하면 바깥에서 안 좋은 기운, 부정적인 기분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화장실부터 들려란 말씀부터 하신다라는 거고요. 다리라도 어쩌다 꼬을러치면 다리 꼬지 마라, 다리 풀어라, 우리 아들 일 꼬인다. 그리고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밥을 풀 때도 밥 푼 거 이렇게 엎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엎어서 아들 일 다 엎질러진다. 그러면 푼 대로 그냥 줘야 돼요? 풀어서 자연스럽게 그 모양대로 그거 되게 어려울 텐데 하여튼 그렇게 담으라고 말씀을 원래 하신다. 좀 이렇게 섞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냥 이 여자분은 그게 또 꼭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후시부모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따랐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할 때랑 본격적으로 진짜 야 너도 같이 함께 우리 미신의 세계로 빠져보자. 이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시가에서는 이전부터요. 뭐 새해나 뭐 집안에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좀 거액의 돈을 들여서 기도를 올리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이 시가의 이런 미신이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시부모는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 집에 귀한 손자 하나 낳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올리고 왔다. 분명히 아들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갑자기 중요하게 좀 쓰일 때가 있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급하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바로 10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급하다는 일이요. 다름 아니라 좀 귀한 아들이 생기는 부적을 사는데 쓰인 돈이었던 겁니다. 부적을 사기 네, 위해서 100만 며느리한테 야, 너 빨리 100만 원 좀 보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또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와서 여성과 남편에게 이렇게 부적을 슬쩍 건네셨던 거죠. 남편은 이런 걸 또 돈 주고 샀냐, 얼마 주고 샀냐 이렇게 화를 냈대요. 여성은 부적도 좀 부적대로 좀 불편했지만 손주, 그것도 아들만 바라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그 중요한 건 말이죠, 교수님. 그 네. 부적 100만 원짜리 부적이 돈값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이가 수치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있다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렇다.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그렇다. 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잘 빌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 여성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객관적, 과학적인 힘으로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임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잔소리에 관여가 더 많아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맛있는 거 해줄게.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래서 어머니 닭볶음탕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닭이나 오리 먹으면 애가 닭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닭살 된다고요? 닭살 된대요.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뭐 옷을 입어야 되고. 춥고 그러면 누구나 다 닭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닭 먹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장례식장도 가면 안 되고 아픈 사람 주변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부정타니까.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정말 걸리는 게 있었는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기도를 올려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면 또 누구 탓을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합니까, 지금? 네, 과학계에서 확인해 봤더니 뱃속의 아이가 여아입니다. 네, 과학으로 확인했어요. 자,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시부모가 이제 아들 부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넋을 잃은 표정을 하는 거예요. 큰 실망을 했다는 거죠. 기도가 부족했다. 나의 덕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자신들 탓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여성은 굉장히 서운했죠. 하지만 남편이 잘 달랬어요. 나는 사실 너 닮은 딸을 원한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뭐 새겨 듣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 앞 카페에 있다면서 잠깐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네네. 나갔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 있어요. 왜 또? 그러면서 내가 용한 무당에게 다녀왔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딸을 낳으면 우리 아들 인생 제대로 망가진다더라. 평생 죽어라 이래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죽는다고 한다. 이건 어떡하냐. 그럼 어쩌라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참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참다가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당연하지. 서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화를 내요. 아니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사실이라는데 내가 어떡하냐. 하여튼 이거는 좀 참 너무 저도 화가 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여자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는다더라. 교수님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막 집안에 여자 잘못 들이면
뭐 이런 거. 남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막 화를 냈어요. 부모님한테 화를 내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너무 이제 아들이 화를 내니까 연락을 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연락이 안 왔어요. 다행이다 싶어서 육아용품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육아 선배들한테 요즘은 좀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받았어요. 옷도 받고 장난감도 받고. 워낙 비싸니까. 워낙 비싸기도 하고 요즘 애들 하나하나 둘 키우니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선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시부모님이 오셔서 이걸 봤어요.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왜? 남이 쓰던 물건에 뭐가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집에다가 놓냐. 그거 쓰던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괜히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그럼 자기가 사주든가 이거. 괴롭히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러면은 엄마가 다 사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거봐. 자기가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소리 하잖아. 손 변호사님. 자, 그런데 진짜 머리가 지끈해질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도 저러는데 시아버지의 또 어떤 폭탄 발언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몸도 무겁고 해서 뭐 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 뭘 또 주려고 또. 네,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지 마. 네, 흔쾌히 이제 명절에 제가 찾아뵐게요라고 하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놀랍게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요? 물건이 아니고요. 예. 아이를 언제 낳아야 되는지, 아이를 출산할 날짜와 시각, 일시를 받아온 거예요. 이거를 선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 또 거기에 더해서 이름까지 내가 지어줘야 된다. 내가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름 고민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여성은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남편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예쁜 이름으로 뭘 지어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예전부터 그걸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부모의 사주와 미신 때문에 그것도 못할 상황이 되니까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상희, 다해 뭐 이렇게 이쁜 이름 지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자, 그 로망 지금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켜야죠. 자, 여성은 수화기를 붙잡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는데요. 자, 시아버지 역할은 양재열 변호사, 며느리 역할은 백다혜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버님, 저희 아이예요. 우리의 이름만큼은 우리가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는다는 거냐? 우리 소녀 사주 맞춰서 평생 꽃길만 걷는 이름으로 짓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그 꽃길 아이 아빠랑 제가 만들어 주겠다고요. 제발 이번만큼은 좀 양보해 주세요. 네가 그거 사주팔자를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나? 내가 다 손녀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제발 그 사주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 저희 설에 못 가요. 이름은 저희가 지을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것들이 내 진심도 몰라주고 내려오든가 말든가. 이러면 내가 지어놓을 거니까 그래 해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이 사주 맞춰 이름 지어주신다는 이 시아버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자, 손 변호사님. 이게 정말 어렵네요. 이게 답이 좀 답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보통의 해결책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충격요법.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는 앞장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름을 그냥 지어서 출생신고를 해버려야 됩니다. 진짜? 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그 가족관계 등록원에서 파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게 며느리한테만 이렇게 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아들한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녀도 이게 아들처럼 손자처럼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날짜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들은 오히려 아들한테 뭐라고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구나. 좋습니다. 좋은 의견 같아요. 자, 교수님. 네, 그래서 2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럼요, 많아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그런 이름으로 평소 때 불리지만 어떤 법적인 거라든가 그 어른들이 만날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가령 있어요. 이제 주민등록상에서는 제가 그 이름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춘자.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쓸 때는 뭐 다 해. 뭐 그렇게. 네. 그렇게 되는 이름이 춘자도 있어요. 예쁜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왜냐하면 타협점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는 행복한 순간은 주체적일 때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운이고 뭐 정해진 거고 뭐 이러면 사실 어떤 뭐 노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은 해야 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시각도 가질 것이다라고 선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뒤로 물러나 주실지가 걱정입니다. 자, 뭐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춘자라는 이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조남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양 변호사님. 앞서서 두 분이 다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아예 이름 2개 짓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름을 누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저도 예전에 이제 잠깐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참고로 양 변호사님 동양 철학 전공하셨습니다. 예.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 아이한테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싫은 이름으로 그 아이를 부르고 싶겠어요? 저는 이 경우에는 양보를 못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좋게 하실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봐요. 어차피. 그럼 좋게 할 수 있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방법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 보면요. 미유님, 이름 받아놓고 본인들 좋은 이름으로 효적에 올리세요라고 하셨고요. 파란뺑 알님, 부부가 이름 몇 개 지어서 시아버님께 사주에서 좋은 이름으로 골라달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No toxic chemicals, murderous, so answer to 넘어지면 뭐 어때? 이런 말에 기대했다면 로봇 실격. 높은 문턱도 사뿐. 이래야 로봇이지. 로봇 is dreamy. 비렉스 트리플 체어. 집중이 필요할 땐 워크 체어. 휴식이 필요할 땐 릴렉스 체어. 회복이 필요할 땐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의 의자에. 코웨이 비렉스. 자꾸만 긁게 되는 건조한 피부. 니베아 더마 SOS 케어 바디로션으로 극건조한 피부를 편안하게. 니베아 더마 바디로션. 피부 편안함으로 빛나게. 니베아.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